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공의 움직임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A Boy and His Atom이라는 이름의 스탑모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탑모션의 재료는 일산화탄소라는 분자라는 것입니다. 고작 분자 65개를 이용해 만든 스탑모션. 이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스탑모션 영상이라는 타이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죠.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였지만 사실 이 영상의 의의는 세상에 나노기술의 위력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었을까요? 20세기 초 과학은 두 가지의 커다란 진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는 전자기적 현상과 물체의 운동을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탄생한 우리가 속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이지 않고 빛의 속도라는 매개체로 하나로 얽혀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인 상대성 이론의 재발견. 다른 하나는 열을 가진 물체가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아주 작은 어느 특정한 양으로 묶여서 출입이 일어난다는 양자 가설로부터 출발한 학문인 양자역학의 정립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 두 가지의 물리학적 학문의 가닥은 각각 아주 커다란 세계를 나타내는 거시세계, 그리고 아주 극미한 세계를 나타내는 미시세계를 대표하는 학문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인류 진보를 위한 여러 통찰을 가져다 주었죠. 이들 중 오늘은 특별히 앞서 소개드린 진보들 중 후자인 양자역학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서 시작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미지의 세계, 나노세계에 관한 이야기와 그 세계 속에서의 기술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중엽, 세계가 인정하는 양자역학의 대가이자 천재 과학자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그는 도모나가 시니치로와 줄리언 슈잉거와 함께 인류 발전과 번영에 기여했다는 공로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1959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라는 이름의 강연. 그는 이 강연을 통해 자신이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원자 수준의 세계, 즉 양자의 세계를 공학적으로 다룬다면 약 2mm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 속에 당대 최고의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백과사전들 중 하나인 브레타니커 백과사전의 모든 내용을 전부 기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다가올 미래에는 고작 세포 크기 정도 되는 기계를 만들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치유하는 머신이나 손바닥만한 컴퓨터와 같은 놀라운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죠. 컴퓨터가 매우 커요. 네, 그렇죠. 네, 매우 크죠. 장롱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옆에 있는 이 컴퓨터가 IBM 1401 본체에 해당하는 컴퓨터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CPU가 있는 거죠. CPU요.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 장치가 들어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주요 소자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크기, 컴퓨터의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짓는데요. 여기에는 트랜지스터, 우리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있고 네모나고 침 4개 달린, 침 2-3개 달린 뭐 이런 것들 있죠. 바이러스처럼 생겼다고 비유해주신 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작은 칩 안에 이 트랜지스터를 압축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집적한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집적 기술을 해서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칩 안에 얼만큼 많은 트랜지스터를 밀어 넣느냐에 따라서 칩이 네? 더 점점점 작아지겠죠. 아, 그렇군요. 1401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양은 약 14kb거든요. 14kb요? 지금은 메모리 작은 것도 막 기가바이트로 되죠. 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기계는 리처드 파인만이 강연을 했던 동시대에 판매되었던 IBM 650이라는 이름의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란 본래 인간이 수행하기 번거롭고 지겨운 계산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발명된 도구인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공관이라는 소자가 회로에 아주 많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컴퓨터는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나 큰 IBM 650의 기억장치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고작 약 1.2MB. 당대 최고의 공대에서
그것도 리처드 파인만이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1인 1 스마트폰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손바닥만한 컴퓨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컴퓨터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소자가 나노 기술이라는 혁신적인 방법 덕분에 작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간 질병인 코로나19부터 이제는 흔한 성인병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암까지 아직 우리의 의학은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이 면역체계라는 강력한 방어체계 덕분에 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일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등장한 미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자체적으로 싸우며 면역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몸속 세포들은 마치 아주 우수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생명공학과 의학은 특정 미생물의 생명활동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이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을 생성하거나 또는 몸 안에서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치료 머신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나노기술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연구가 똑똑한 미생물을 좀 하나 개발하고 있어요. 장에 보통 장염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쵸. 저희가 뭐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네. 독소를 내는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장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장벽을 허물어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우리 몸은 똑똑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어떤 신호를 내요. 그때부터 이제 면역력을 뭐 가동시키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런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은 일단 염증을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와이파이처럼. 감지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염증을 그냥 진단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네. 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우와! 그러면은 이 미생물은 염증을 감지한 다음에 치료 물질을 내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부터 벌써 치료가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죠. 몸속에서. 이 미생물이 있으면. 이 미생물이야말로 나노 로봇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학생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염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미생물 로봇을 개발하는 또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연구를 또 하고 이처럼 나노 기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 기술은 대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걸까요? 먼저 나노 기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라는 말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듯 나노 기술은 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미터 앞에 붙은 나노라는 말은 미터가 얼만큼 쪼개졌는지를 의미하는 말인데 1미터라는 길이를 균등하게 1000번 나눈 것을 우리는 1mm, 그 1mm를 다시 균등하게 1000번 나눈 것을 우리는 1마이크로미터, 이걸 또 균등하게 1000번 쪼갠 것을 우리는 1나노미터라고 부릅니다. 현대과학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 원자가 이 1나노미터라는 길이에 고작 나란히 10개밖에 들어가지 않으니 나노라는 것이 대체 얼마나 작은 크기를 나타내는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상해보기 위해 만약 1나노미터를 1미터로 확대할 수 있다면 꽃가루는 서울시 크기가 되고 개미는 북미 대륙만 해지며 탁구공 안에는 지구가 3개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가 됩니다. 이제 왜 파인만의 강연 주제가 바닥에는 풍부한 세계가 있다 였는지 조금은 감이 오는 듯합니다. 이처럼 워낙 작은 크기의 세계를 다루다 보니 나노 기술을 이렇게도 부르곤 합니다. 분자 단위에서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 이렇게 작은 세계에서 물질이 조작되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현미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은 밀리미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작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의 상을 확대해야만 하죠. 최초의 현미경은 1590년경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얀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얀센으로부터 출발한 이 현미경을 빛을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광학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형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보다 더 작은 나노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이보다 더 배율이 높은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대략 0.38 마이크로미터에서 0.77 마이크로미터까지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적 한계에 의해 우리는 빛의 파장보다 더 작은 물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를 손가락으로 콕 찍어 본다고 해서 그 모래가 몇 알인지 셀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쉽게 말해 나노세계는 기존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나노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파장을 매우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은 그냥 일단 전자현미경 그러면 전자를 사용한, 우리 광학현미경은 빛을 사용한 현미경이죠. 네.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 네. 소스가 전자인 게 전자현미경이고 오. 얘는 투과 전자현미경이에요. 투과 전자, 전자를 투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네. 이쪽으로 저희가 샘플을 넣고요. 홀더에 장입을 해서 이쪽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투과 전자현미경은 샘플이 100나노 플러스 마이너스 100나노 정도 두께를 가져야 됩니다. 아, 두께. 네, 그래서 저희 이런 거는 못 봅니다.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두꺼우니까. 잘라서 넣어도 두꺼워서 못 봅니다. 샘플이 네. 어떤 샘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특정한 샘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두께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께만 정하면 상관없습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전자현미경들은 주로 재료, 나노, 금속 이런 걸 보고요. 저희들 오창에 있는 거는 바이오 샘플들을 보거든요. 바이오면에 이제 생물, 유기물들. 세포, 이미지 형성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샘플을 투과해서 일렉트론과 샘플의 인터랙션에 의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저희가 밑에 카메라로 받아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광학 현미경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소스가 전자기 때문에 네. 전자 렌즈가 달려 있는 거죠. 오, 전자기 그렇구나. 렌즈로 전자를 컨트롤하는 것뿐이죠. 이런 동그라미 하나가 다 원자 하나거든요. 이런 원자 배열을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실리콘인가요? 아래쪽은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고 와,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 다 원자라고요? 원자죠. 여기 하나가 원자예요. 네, 여기 하나가 원자고. 와, 그래서 이제 요 이미지를 얻으려면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얻어야 되고. 네. 1931년 독일의 과학자 놀과 루스카는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보다도 파장이 훨씬 짧은 영역의 무언가를 활용해 물체를 관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빛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빛을 원하는 대상의 렌즈와 같은 과학기기로 모으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과학자는 보다 공학적으로 손쉽게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전자빔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빔은 당대 양자역학의 지식인 물질의 이중성을 이용한 빔인데, 마치 빛처럼 얼마든지 경로를 휘게 만들 수도 있고, 발사하는 에너지를 조절해 전자빔의 파장을 가시광선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들여다보지 못한 세계, 10억분의 1의 세계인 1나노미터를 인류는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자의 배열 상태 등을 관찰할 목적으로 탐침 끝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만들어준 뒤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기묘한 양자역학적 현상인 터널링 효과를 활용하여 물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주사 터널링 현미경. 힙은 뭔가 하면은 요 원자의 요 윤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요거 하나 거리가 한 3옹스트롬쯤 되거든요. 한 2에서 3옹스트롬 정도 되고, 네네. 이렇게 가려면 한 0.1옹스트롬 정도로 이렇게 쓰다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부딪히면 안 돼요, 여기서. STM이 저렇게 움직인 걸 이제 기록을 하는 거네요, 영상으로. 요거를 해주려면 전압을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 커런트는 일정하게 되는 거고, 전압을 기록해서 팁의 위치를 해석하는 거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거. 전압 값으로 환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깊이를 알고 그걸 그렇죠.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쌓으면 네. 이미지가 되는 거네. 예. 탐침을 가져다 대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들여다보고자 하는 구조가 탐침 끝을 미세하게 당기는 힘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물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원자력 현미경. 보통 장비의 이름이 장비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합니다. 아토믹 그러면 원자 간이란 뜻이고, 네. 포스라는 이제 힘이죠. 원자 간의 힘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스코프, 이제 현미경처럼 물체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브가 딱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저 현미경의 그 분석을 하는
이제 프로브라고 해서 탐침이 이렇게 샤프하게 있어요. 여기 이제 스캔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 지금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아, 그러네요. 왔다 갔다 네,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요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아, 그러구나. 탐침의 끝 원자와 표면에 있는 원자 사이 간의 작용, 그러니까 원자력 힘을 이용해서 표면을 얻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 표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3차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강한 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체를 확대하지는 않지만 매우 짧은 파장의 빛을 입사시킨 뒤 튕겨져 나오는 빛의 회절 무늬 등을 파악하여 물질의 결정 구조 또는 형태를 분석하는 X선 회절 장치 등 양자역학적 지식의 발달, 즉 아주 작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료하게 하면 할수록 인류는 그러한 세계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그리고 그 도구들을 점점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절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요. 회절이라는 거는 파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하나예요. 입자들은 막힌 데는 아예 막혀버리고 뚫려 있는 데는 그대로 직진하는 특성이 있는데 네. 파동은 그렇지가 않고 약간 퍼지는 현상이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회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그 열려있는 부분이 이제 파동의 파장하고 좀 비슷한 크기여야 돼요. 근데 X선의 파장이 원자들의 배열 간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원자들의 결정 구조에 따른 회절이 굉장히 민감하게 일어나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면 대부분 가능한데 주로 무기 물질들을 많이, 금속이나 네. 아니면 금속 산화물, 실생활에 예를 들자면 반도체 시료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반도체 시료. 앞에서 살펴본 기초과학적 지식, 그리고 공학적 틀들의 확립과 이로 발견한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소재들은 인간이 나노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나노 세계에 진입한 인간이 대체 어떤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실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대부분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얼마나 잘 가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물질마다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장점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나노 기술은 원자 단위로 물질을 조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좀 더 근원적인 레벨에서 디자인하고 또 기존에는 없었던 훨씬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매우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커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물질이라든지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면서도 불에 강한 물질, 몇 톤의 무게도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끈과 같은 소재,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의 수사나 차세대 태양 전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우리 생활의 크나큰 골칫거리인 미세먼지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나노촉매 등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의 소재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죠. 이 분자 모형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축구공 모양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분자 모형은 탄소 60개가 정말로 축구공과 같은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렌이라고 알려진 이 분자의 정식 명칭은 버크민스터 플로렌입니다. 사실 플로렌은 탄소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구형, 타원체 또는 원기둥 모양으로 결합된 모든 탄소 나노 구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최초로 1985년 버크민스터 플로렌이 발견된 이후 1991년 일본에서 튜브 형태의 플로렌 구조가 발견되면서 강도, 탄성률, 열 전도 등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이 플로렌 구조는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신소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연필심의 소재로 알고 있는 흑연, 즉 그래파이트를 얇게 덜어내 흑연의 딱 한 층만 분리한 탄소 나노 구조를 영국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소재는 워낙 얇아서 투명한 특성을 지니는 것은 물론 강도도 좋고 전기 전도성도 우수하며 심지어 잘 휘기까지 해서 휘는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기기, 차세대 태양 전지 등에 활용되는 놀라운 소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소재를 그래파이트의 한 장이라는 의미에서 그래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걸 최초로 발견한 방법이 정말 황당하게도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계속 떼었다 붙였다 하는 단순한 방법이었다는 게 나노 소재를 선도하는 위대한 발견치고는 참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소개드릴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 속에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이 DNA라는 설계도 아래 하나의 도시와 공장처럼 체계적인 나름의 파운더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나노기술은 세포에서 그렸던 것과 같이 자동으로 분자 레벨의 유용한 물질을 합성하는 하나의 공장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심지어는 배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DNA라는 나노스케일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 분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체의 정보를 분석하는 DNA 분석 기술, 나아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도 나노기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배경에는 캐스9이라는 나노세계에서 작동하는 정교한 유전자 가위의 발견이 있었죠. 이 캐스9은 아주 정밀하게 원하는 DNA 가닥을 자르기도, 또 잘린 DNA 가닥에 새로운 DNA 정보를 붙이기도 하면서 DNA 지도를 편집하는 핵심 나노 도구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캐스9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대장균 속 DNA로부터 특정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공격하는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 천연 고무나 인슐린, 그리고 인공육의 식감을 진짜처럼 만들어주는 햄 단백질과 같은 물질들을 합성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최근으로 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래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개발되고 있는 탄소 중립, 나아가 탄소 재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또 미세먼지를 에너지로 만드는 나노 촉매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페롭스카이트 소재는 페롭스키를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따다가 이제 페롭스카이트라고 이런 종류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기존에 실리콘 태양전지에 쓰이는 실리콘과는 달리 네. 녹여서 용액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구체는 PbI2 그리고 FAI 네. 그리고 몇 가지의 첨가물을 활용을 하게 되면 네. 페롭스카이트 광화성층으로 쓰이는 파우더 소재를 만들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이것을 코팅을 하게 되면 매우 얇은 수백 나노미터의 두께를 갖고 있는 아주 얇은 필름을 만들 수 있어서 이런 휘어질 수 있는 형태도 되고요. 아, 이런 그렇군요. 필름을 만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한 트랜스페런트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효율이 좋은 태양지 소자는 네. 이렇게 오. 바이오스를 전가해 주었을 때 빛을 발생하는 와. 전기 발광 소자로도 활용이 됩니다. 지금 빛을 발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최근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페로스카이트 소재 파우더를 네. 나노 결정으로 만들어서 네. 이런 전기 발광을 하게 되면 더 높은 효율을 내는 것을 최근에 연구 발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게 있으면 정말 유리 안에다가 발광할 수 있는 소자를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페로스카이트 소재는 광전 변환 소재로서 네. 빛을 전기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나노 소재를 만들어서 적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 발광이 되는 그런 소자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산성비의 원인이라고 했었는데 산성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고요. 네. 암모니아, 그리고 VOC. VOC들은 뭔가 냄새가 난다. 네. 그러면은 락스, sak스, 암모니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빼고 세 가지 빼고 나머지 냄새가 날아다니는 나는- 냄새 나는 애들. 전부 VOC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아, 그렇군요. 손톱 매니큐어지는 아세톤. 아세톤. 냄새 나죠? 네. VOC입니다.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냄새 나죠? 네. VOC고요. 그다음에 향수도. 향수, 방향제. 오, 네, 방향제. 다 VOC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대기 중에서. 반응이요? 예, 반응을 촉진하는 게 이제 햇빛에 나온 자외선이고 그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랑 반응해서 몸집이 좀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어. 직접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물질들을 저감하는 게 주요한 연구 주제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여기에서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거군요. 그럼 저기서 공급되는 가스들이 네. 전구체들. 네, 맞습니다. 반응기로 흘려 보내주고 네. 이 반응기 안에는 저희가 개발한 촉매들을 넣어서 촉매를 지나갔을 때 가스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래에 있는 게 분석. 리처드 파인만의 강의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의 기저에서 수많은 연구와 성과,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술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나노 기술의 세계는 실로 놀라운 지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관해 최초의 파이오니어라고 여겨지는 과학자 에릭 드렉슬러는 그의 저서인 창조의 엔진, 다가오는
나노 기술 시대 속에서 나노 크기의 어셈블러라는 스스로 나노 물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나노 생태계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구조에 따라 흑연이 되기도 또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탄소는 플로렌과 탄소 나노 튜브라는 획기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특정 질환이 만들어내는 병든 세포를 정확하게 타겟하여 그 지점까지 약물을 배달 그리고 치료해주는 이 핀포인트 드러그 딜리버리 같은 기술은 이제 SF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기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파인만이 남겼던 강연인 바닥에 있는 풍부한 세계를 탐구해온, 그리고 그 속에서의 발견을 활용해 인류 진보의 노력을 꾸준히 해온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그 성과들 덕분이 아닐까요?